통계청은 올해 2월 출생아는 19,362명으로 1년 전보다 3.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소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를 의미하는 조출생률도 4.8명으로 0.3명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도 마이너스 7.7%다 보니까 3월 달도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1, 4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조금 출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2월 결혼은 16,949건으로 1년 전보다 5% 감소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해 1월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2월이라 혼인신고가 가능한 영업일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월 사망자 수는 29,977명으로 2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은 고령화로 85세 이상에서 사망자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아를 웃돌면서 2월 인구는 1,614명이 자연 감소해 인구는 52개월째 줄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입주 시기 변동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4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은 56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6천 명, 4.4% 감소했습니다. 인천과 경기, 충남 등 7개 시도가 순유입을 기록했고 경남과 대구, 서울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을 보였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나왔는데 2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만 명을 밑도는 걸로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연말로 가게 되면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든다라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올해 출산율 반등도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거든요. 사실 부모님들은 1, 2월생을 좀 선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겨울에 낳는 것이 이제 집에서 아기들을 보육하기가 좋은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1, 2월생이 학교 가기도 조금 용이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1, 2월생을 선호하는데 2월 출생아 수가 첫 2만 명 이하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올해 어떤 출생아 수 추이 역시 부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생각보다는 실효성을 못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추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추세들이 사실은 반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아닌가라고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통계청의 인구 추계 같은 것들을 보면은 30년이 되면은 그 학계 출산율이 1%대로 그러니까 한 1인으로 1%가 아니고 1인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가정 역시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 추계를 바탕으로 재정 집행이라든지 연금 집행 같은 것들이 다 보육 수요 추정, 노인 부양 수요 추정 같은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계 출산율을 그렇게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뭐 여러 저출생 정책이나 지원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은 뭐 실효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출생 현상을 결국에는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교수님은? 저는 경제학자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물가하고 세금입니다. 우리나라가 크게 자식들을 키우거나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담이 되는 것들은 교육비가 일단 부담이 되고요. 예. 교육비 부담은 뭐 전 세계 제1위다라고 늘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품 물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상승하고 외식 물가가 상승하면서 사실은 예전에는 그 농산물 가격은 높지만 외식 물가는 굉장히 싸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부 보완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식료품 가격 역시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외식비 역시 너무 많이 오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을 조절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지출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주거비도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올랐죠. 예. 주거비도 집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고 월세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게 되면서 주거비에 따른 부담 역시 늘어나고 있고요. 의료비도 이제 아무래도 그 통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의료비 부담, 그래 건강보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아마 최고점이 8%, 우리가 8%를 찍을 거다. 그러니까 임금의 8%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시점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의료비 부담 역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비용 부담이 이렇게 높은데 자녀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쉽게 나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혜택 역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늘어나게 되면은 뭐 n분의 1로 소득을 나눠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소득에 대해서 어떤 세금 감면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대책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여러 군데 흩어져서 나오면서 실효성이 조금 안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 크게 봐서는 이제 물가를 잡을 구조적인 대책, 의료비를 하라 그러면 지금 의대 정원 늘리는 것도 있지만 AI 의료 같은 것을 통해서 의료비 같은 것도 절감을 하고요.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전향 뭐 그린벨트라든 이런 것들 전향적으로 해제를 하고 거기에 이제 청년 주거 같은 것들을 마련하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주거비 같은 것을 안정시킨 대책. 외식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외식비는 사실 어렵지만 농산물 가격 같은 거 역시 이제 기업형 영농, 경자 유전 원칙 같은 것도 조금 완화시키고 기업형 영농을 도입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들을 조금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 정도로 구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은 지금 코로나19의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가격을 다 올려놔 버렸고 네. 이것이 한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라 예측하기 때문에 반등은 출생률 반등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제조업 의존도를 줄이고 기존 모델을 개혁하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성장률이 하락세를 그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2일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경제 기적이 끝났는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국내 투자와 관련해 대다수 전문가는 이들 투자가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통적 성장 동력인 제조업과 대기업 부문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일부 학자들은 정부가 기존 모델에 대한 개혁을 내켜하지 않거나 그럴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1970년에서 2022년 연평균 성장률은 6.4% 수준이었지만 이후 2020년대에는 2.1%로 둔화하고 2030년대에는 0.6%,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0.1%로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한국은행이 지난해 예상한 바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과거 성장 모델의 주축이었던 저렴한 에너지 가격과 값싼 노동력 등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공급해온 한국전력의 부채가 200조 원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로 미래 성장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면서 2050년 생산 가능 인구가 2022년 대비 35% 가까이 감소하면서 국내 총생산이 28%가량 낮아질 것으로 본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소개했습니다. 한국과 달리 첨단 제조업을 포기했던 많은 서방 국가들이 후회하고 있으며 미중 간 기술 경쟁도 한국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견제로 중국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기업들의 서방 시장 진출이 제한될 경우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고 양안가 등에 따른 안보 우려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거론되며 인공지능 산업붐도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3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세수는 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52조 원 가까이 덜 거쳤습니다. 법인세 23조 원, 소득세는 13조 원 줄었습니다. 역대급 세수 감소 탓에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30조 원 줄었지만 애초 예산안보다는 29조 원 많은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 총생산 대비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재정 준칙 원칙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셈입니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 등 산적한 현실을 고려하면 올해도 재정 수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올해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3.9%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경기 둔화 지속으로 인한 세입 여건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올해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해 나랏빚은 1,100조 원대로 불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전년보다 1.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2,178만 8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가 자산은 국민연금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거두면서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청사 4곳의 자산 가치는 8조 7천억 원으로 세종청사, 대전청사 수준으로 높았고 고속도로 가운데는 경부고속도로가 12조 원, 철도는 경부고속철도가 7조 1천억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국가결산은 이례적으로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4월 10일을 넘겨 발표되면서 정부가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